여러분, 이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조금 복잡한 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 담보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보시면은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신 분들과 안 나오신 분인데 어제 뭐를 했냐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약간 봤단 말이죠. 그다음에 환매를 봤는데요. 그 환매에 보면 똑같은 것이 이게 다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돈을 빌리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그냥요 매매를 형식에서 집을 판다는 형식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 원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을하고요. 을한테 2억을 빌리면서 소비대차 약정을 하죠. 차용증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만약에 2억 원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물건으로 집으로 대물이라는 것은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 이것을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뭐가 나간다? 다시 이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5억하고 2억을 빼. 5억하고 이걸 빼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을이 그냥 먹는 거예요. 3억 원을. 그럼 3억을 그냥 먹어버리니까요. 이게 다 옛날에 명동 사채업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큰 손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요. 이제 들어서 가지고 뭐랬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잖아요.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산금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고, 왜냐면 원래 5억짜리인데 2억 빌렸잖아요. 그리고 3억을 더 줘야지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뭐죠? 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채업에서 다 손을 떼고 어디로 돌아섰느냐? 이제 그래도 국가가요. 지금 사채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저축은행이에요. 그래서 무 선생 나가지고 막 설치고 그러죠. 뭐 배추도 설치고 무도 설치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축은행의 금리는 얼마죠? 법정 최고 이율이 지금 20%거든요. 20%면 19.8%까지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 뭐가 마찬가지요? 다 사채 이자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소비대차 이렇게 해서 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만드는 법.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주는 것이 있어. 그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있어. 이것을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양도담보가 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아예 그냥 을한테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은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할 수 있죠. 그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가? 우리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매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교환하고 증여 딱 세 가지예요.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가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소비대차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더더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면 뭐라 한다? 양도담보권자라고 그래. 이건 뭐하고 똑같다? 뭐가 똑같냐면 저당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하고. 그럼 우리가 은행에다가요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 내 말은 이것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요 이 제3자가 봤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의 것인 줄 알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것이라고 믿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의뢰권 시험 있고 이 병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반드시 선이 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갑하고 을은 병 보지 말고 갑하고 을만 보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이 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요, 이 사람은 담보를 설정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이 목적물을 뭘 해서 점유해. 점유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을 해. 이것을 용익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해.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과실 수취해. 과실이라는 것은 월세를 누가 받아먹는다? 갑이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만약에 그런데 청산 절차가 나중에 좀 이따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이 모든 것은 채권자에게 이전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하고 을 중에서 돈을 빌리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을 뭐라 한다? 설정.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냥 이전하고 설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전하고 설정 봐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그대로 병한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전이라고 그래. 이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일부만을 준다. 일부만 이렇게 몇 가지를 준다 이 말이죠. 일부만. 그것을 말한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걸 다 준 게 아니죠. 자기가 뭘 한다?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그냥요, 등기만, 담보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을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로 준 거예요? 일부로 준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이것을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를 준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준다. 그럼 나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집을 판다. 집을 팔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줘야 되죠. 전부. 그것을 뭐라 한다? 이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설정이 아니고, 일부는 설정이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전부를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 이전이라고. 이게 이전. 그러니까 전부를 그대로 주는 걸 이전하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매매를요. 그럼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원이죠. 그런데 을한테 2억을 빌리죠. 2억을 빌리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란다? 이것을요, 5억짜리를 2억 원에요. 을한테요, 집도 넘기고 이렇게 등기도 해줘. 우리가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후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과실을.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면요, 이 매수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니까 과실한 게 뭐예요? 월세를요, 을이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방금요, 뭐를 했냐면 소비대차죠. 이 소비대차에서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안 내요? 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여기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을 팔았어. 집을 팔고 내가 돈 받았어. 내가 집 팔고 매매대금 받았는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럼 이건 이자가 없는 거야. 이자를 내잖아. 그래서 이자하고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봐. 상계한다는 것은 퉁친다 이 말이죠. 대신 갑은 을한테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에 을한테 집을 줘서 을은 그 집으로부터 월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월세를 받는 것이고, 갑은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에 집을 인도해서 을이 월세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이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환매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는요,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 다시 내가 팔고 내가 5년 안에 갑이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는 몇 년이다? 동산의 경우는 몇 년? 3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사를 몇 년? 3년 안에 팔고 내가 다시 사와. 그때 사올 때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 대금. 매매 대금 플러스요. 매매 비용이에요. 매매 비용 이것만 지급해.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대금 지금 얼마죠? 여기 2억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러면 을을 생각하면 을은요 5년 안에 다시 뺏길 거잖아요. 그럼 5년 안에 다시 뺏길 건데 자기가 여기 등기하면 등기 비용 쓸데없는 거 드는 거잖아요.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더 드는 거잖아요. 등기했으니까. 그런 비용은 쓸데없는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갑이 부담해야 되죠. 그것을 계산해서 매매 비용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를 환매 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5년 안에 이 환매 대금을 갑이 을한테 지급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럼 5년이 지나면 이 건물 가격이 폭등해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폭락해서 2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사오려면 얼마를 줘야 돼? 2억 500만 원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담보는 담보인데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담보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 담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요 여기서 이제요 우리가 이제 또 뭐를 보냐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 담보에 관한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디를 먼저 보냐? 여기를 먼저 보죠. 용어 정리를 잠깐 봐야 돼요. 용어 정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공부하기 전에 정리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 원짜리 집을 을한테 2억을 빌렸죠. 을한테요. 그럼 항상 이 을이 기준이에요. 을이. 그걸 가등기 줬으니까 가등기 담보라고 그랬지 아까? 가등기 담보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있는 전학권자를 이 사람을 선순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후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선순이 밑에 있으면 후순이.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다. 채무자 등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채무자 등은 뭐냐? 먼저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빌렸으면 채무자겠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집으로 담보를 잡는 사람 그 말 뭐란다? A가 돈을 빌리는데 다른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죠? 없는데 저당권 담보를 제공했죠? 그럼 물권 위에 보증을 썼다. 물권 위에 보증을 썼다.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그렇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고 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채무자 등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 채무자 등은 누구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채무자 등. 다시 여기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를 뭐라고 하는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 선순위는 어디에서만 딱 하는 것이냐? 선순위는요 청산금 결정 시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 그때만 한 번 딱 필요한 것이고요. 이 후순위는 언제 필요하냐? 청산금 결정 시에는 이건 포함되잖아요. 청산금을 결정할 때 포함되잖아. 후순위는 언제냐면 후순위는요 나중에 경매권이 있거든요.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언제 경매를 청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청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속 청산하고요. 그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이 건물이 아까 방금 5억짜리 그랬죠. 갑이요. 5억인데 을은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그랬죠? 2억 빌려줬죠.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알겠죠? 이 을이 만약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빌려준 돈이 2억이 있으니까 차액 얼마만 지급하면 되죠? 3억만 지급하면 되죠. 3억을 지급하고 이 사람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자기가 직접 취득하고 싶어. 소유권을 자기가 직접 취득을 하고 싶어. 이것을 우리는 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일단 차액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거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은 이 건물을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를 해가지고 5억에서 자기 돈을 얼마 받아가요? 2억 원을 받아가겠죠.
경매래.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집행법원인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니까 그것을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으니까 사적이고 국가가 하니까 공적이고. 그럼 경매란 말이 뭐예요? 제3자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매각한다거나 경매한다는 말의 뜻이 제3자한테 처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말한다 처분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경매란 말은 제3자한테 팔아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분청산, 공적실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지금? 그럼 이게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채권자가 선택을 해. 우리 시험은 뭐라고 나왔다? 채무자. 채무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안 돼. 채권자가 선택한다. 채권자, 담보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채권자가 누굴 얘기하죠? 채권자는 양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담보권자를 얘기하죠. 담보권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절차 규정. 이 절차 규정은요 귀속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에 나와 있고요.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시험에서 가등기 담보법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민사집행법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러면 지금 귀속청산이 시험에 잘 나와요? 경매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어느 거 시험에 잘 나와? 이러면 이걸 생각하고 있는 자체는요 이건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이러면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 뭘 배우고 있어? 가등기 담보법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가등기 담보가 시험에 나오니까 귀속청산이 시험에 잘 나오죠. 10번 나오면 9번 반은 귀속청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귀속청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요 용어 정리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영어 정리했죠? 여기 이제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가 이러면요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범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서 정답이 10번 중에는 3번 정도는 여기서 정답이 나와. 알겠죠?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뭐를 할 때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먼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대차니까 뭐냐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돼야 돼요. 차용물이란 게 뭐고 대여금은 뭐예요? 대여금은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주는 거죠. 차용은 채무자 입장에서 빌리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차용한단 말은 내가 빌린다는 말이고 대여는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차용물의 지급, 대여금 이렇게요. 이것을 말한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소비대차는 뭐냐? 소비대차는 아닌데 소비대차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사를 했어 내가요. 공사대금 6천만 원인데 돈을 안 줘. 그래 내가 뭐라 하냐? 너 그러면 너가 이 공사대금 6천만 원 너가 빌려간 걸로 치고 빌려간 거 치고 6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6천만 원 차용증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리진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하고 이자를 달라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소비대차는 아닌데 소비대차처럼 취급을 해. 그걸 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준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니까 공사대금 절대로 안 돼요. 매매대금도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지금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섞였죠?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매매대금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소비대차만 남죠? 그러면 그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매매대금, 공사대금, 뭐 무슨 대금 무슨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빌려준 것을 대여금, 빌린 것을 차용물. 이게 꼭 돼야 돼.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돼. 섞여도 안 돼. 섞여도 안 된다고. 오로지 뭐만 있어야 돼? 소비대차만 남아있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등기나 등록을 했을 수 있다. 등기나 등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보면요. 동산은 안 되죠. 원래 이런 동산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고려청자는 안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점유권,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하는데 여기서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가담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전세권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전세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이 돼. 우리가 민법에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있잖아요. 여기 고려청자 있네. 이 고려청자는 뭐다? 동산이죠.
동산이어서 우리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뭐라고 나왔죠? 예약 당시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약 당시 가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의 가액이 이 돈 빌린 것을 초과해야 돼. 이러면 이 차익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청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청산금을 다 누가 먹어버렸어? 을이 먹었죠. 을이 다 먹어버리니까 누가 손해가 됐죠? 갑이 손해가 됐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갑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5억인데 물건의 가격이 5억인데 이게 2억이란 말이죠. 그럼 물건의 가격이 이것을 초과하죠. 이렇게 초과할 때만 가담법이 적용이 돼. 여기 봐봐요. 5억이죠. 근데 이 인간이 6억을 빌린 거예요. 6억. 그럼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억짜리인데 6억을 빌렸으니까. 그럼 물건의 가격이 빌린 돈보다 더 커요, 적어요? 적죠. 적은 것은 미달이라고 그래. 미달된 경우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5억이죠. 빌린 돈은 2억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죠? 3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뭐라 했냐? 청산금을 정할 때는 어디를 포함한다? 선순위는 포함하고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순위는 포함하고요. 청산금 정할 때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청산금 결정 시 선순위, 청산금 결정 시 포함하고 후순위는 청산금 결정 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봐봐요. 청산금을 결정하면 이게 얼마짜리냐 이 말이죠. 이거 정할 때는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는 포함한다? 선순위는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순위요. 선순위가 얼마가 있어 지금? 4억이 있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선순위라고 하죠. 이 선순위 것은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이 말이죠. 포함.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데 뭐는 포함해? 선순위는 포함을 하니까 결국 4억하고 2억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6억이 되죠. 6억이. 그러니까 이것을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가 아니고. 알겠죠?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뭐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해. 선순위.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됐죠? 자, 이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거 절차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아까 우리 무슨 시험에서 주로 시험이 나온다 그랬죠? 귀속청산. 왜요? 가담법이 있으니까. 경매는 무슨 법에 있다? 민사집행법에 있죠. 그러니까 경매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뭐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 귀속청산. 그럼 자,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요 무조건 보지 말고 여기서 잠깐 이것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돼. 이 귀속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죠? 자, 먼저 이거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순위가 있으면 이건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고요. 이게 지금 5억짜리예요. 5억이고 여기 지금 2억이에요. 2억이고 여기 지금 병이죠. 병이요 저당권이에요. 여러분 저당권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죠. 이 사람 2억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5억짜리인데요. 5억짜리인데 지금 2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고요.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란 말이죠. 여러분 6월 1일이 변제기고 10월 1일이 변제기잖아요. 그럼 경매를 언제 청구해야 돼? 6월 1일 날 돈 안 주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언제 경매해야 돼? 10월 1일 날 돈 안 주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청산금을 정할 때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먼저 그걸 보시면서 지금부터 봐. 변제기후라는 것은 6월 1일이죠. 가등기다 보니까. 그래서 변제기후란 말은 6월 1일이 지난 후 이 말이죠. 그럼 6월 1일이 지난 후 그만은 변제기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변제기후 청산금은요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5억에다가 2억 빼면 얼마죠? 청산금이 3억이죠? 3억. 이 3억 원의 청산금을요 어떻게 평가한다?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웃기죠? 그럼 주관적이라는 말은 이 건물이 원래 얼마짜리죠? 5억짜리죠. 그런데 을이요 이 건물의 가격을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가한다? 야, 너 물건은 2억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얼마 빌렸어? 2억. 그럼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청산금이 없네. 이렇게 통지할 수 있다니까.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이게 중요해.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통지해야 돼.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이놈이요 멍청이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집은 7억이네? 이렇게.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7억이라고 잘못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얼마다? 5억이다. 원래는 얼마인데? 3억인데 얼마라고 통지해서 지금?
5억이라고 통지했죠? 잘못했죠? 잘못 통지했죠? 그럼 한 번 청산금을 통지를 잘못하든 말든 관계없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해. 그럼 무조건 5억 갚아야 돼. 원래 청산금이 얼마인데? 원래는 3억인데 얼마를 갚아야 돼? 5억을 갚아야 돼. 잘못 통지하면. 그러니까 한 번 통지하면 다투지 못하고요.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를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별 나와 있죠, 별? 다시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돼. 한 번 통지하면 다툴 수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다시 한 번 통지하면 다툴 수 없어. 알겠죠? 다툴 수가 없다. 청산금이 없다? 없다고 뭘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라고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아. 그럼 객관적 가치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아니 원래 가격이 5억인데요. 만약에 당신 물건은 2억짜리다. 그럼 내가 너한테 빌려놓은 2억이다. 그럼 청산금이 없다. 이렇게 통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에 미달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또 뭐라고 했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 갑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5억짜리를 얼마나 평가됐어? 2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뭐라냐면 판례가 또 뭐라고 했냐? 너 정 억울하면 이 을한테 다시 평가해달라고 얘기해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해야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정 억울하면은 다시 평가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등기 담보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법이다. 사는 죽을 사자. 죽어 있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없애버리면 또 누가 또 기승을 부려? 명동 사채업자들이 또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뭐 막기 위해서 이 법은 그냥 법이라는 명목으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는 뭐 엄청났죠. 왜냐하면 다 사채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은행 문턱이 높다는 말 들어봤었죠? 요즘은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지만 옛날에는 은행 직원이 높다, 이런 은행 문턱이 높다. 아무도 은행 가면 우리는 일반인 가면 대출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다 사채업이다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다시 그런 시장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 만약에 사채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봐. 지금 뭐 사채 시장에 달려간 사람 많죠.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율의 이자에 얽매여가지고 돈을 갚지 못해서 다 올가미를 다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서 이것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채 시장이 교란이 있었죠. 이거 못하게 하니까,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뭐 별의별 판례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판례가 지금은 아예 없어. 10년 동안 판례가 단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말은 이 법을 적용을 받는 사건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이 법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나와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요. 우리 시험에만 매년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험만 다른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다른 뭐 시험이 있죠.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법무사 시험 같은 건 아예 안 나오지도 않아요. 왜? 이 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끔 감정평가사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죠? 이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니까 청산금 지급 전에요. 본등기를 경유하면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인데 왜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그때는 유효가 돼. 그때부터. 알겠죠? 이거 하나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지금 이게 지금 청산 절차예요. 그럼 이 청산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3억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통지한다? 채무자 등.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채무자 등은 누구예요? 채무자 또. 오케이, 물상보증인. 채무자 등은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 또 누구? 물상보증인. 또 제3취득자. 방금 여러분 있죠? 제3취득자 이렇게. 옆에 바로 있잖아요. 여러분 용어 정리예요.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다 통지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통지가 도달해서 7월 1일 날. 통지가 도달했죠? 그럼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냐?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러니까 9월 1일이에요. 내가 지금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선순위는 언제 필요하다고 그랬죠? 청산금 정할 때. 내 있어요? 오늘 살아 있어요? 알겠죠? 추운 날인데. 알겠죠? 청산금 정할 때 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후순위는 언제 필요해요? 뭐 할 때 필요하다? 경매할 때. 그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이걸 이제 본다면 후순위는 경미할 때 본다. 그러면 이 후순위가 경미할 때 본다는 말의 뜻이 뭔가? 자, 지금 보면 후순위 할까요? 언제냐? 변제기가 언제냐? 후순위는요? 후순위 아까 변제기가 언제였죠? 10월 1일이었단 말이죠. 10월 1일. 아까 했었잖아요. 10월 1일.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9월 1일이 끝나죠. 9월 1일이 딱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2개월의 기간을 줘. 웃기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바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경매를 못 해요. 몇 개월 있다가 2개월 있다가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월의 기간을 줘야 돼. 경매하려면 바로 경매를 해도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매는 바로 할 수 있죠. 이 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내가 내가 뭐라면 이걸 지금 기속 청산이에요. 내가 만약에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가 지났다 해서 변제기 아까 6월 1일이었잖아요. 6월 1일에 해서 바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이런 통지를 해. 그 통지가 갑한테 도달하고 돼요. 도달하고 난 다음 몇 개월이 기간이 2개월. 이건 단축 못해. 강행 규정이니까.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언제죠? 그럼 9월 1일이죠. 9월 1일이 지나면 아까 청산금이 얼마였죠?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였죠? 3억이었죠? 3억. 2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아까 청산금 얼마였죠? 3억. 3억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약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 기간은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죠? 채무자를, 갑을 보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재산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월 안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고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개월 안에 채무자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갚고 말소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의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가등기 담보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번등기를 해야 되고, 양도담보는 뭐라죠? 양도담보 양도담보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등기됐죠? 이미 등기된 경우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가등기의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하죠.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것을 뭐란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가 뭐가 됐다?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료. 그럼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요 어떻게 된다? 과실수취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누구에게요? 을에게 이전해. 을에게 이전한다 이 말이죠. 을에게 이전을 해요. 을에게 이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가 뭐가 되면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과실 수취권이 을에게 이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 절차는 언제 종료된다? 청산금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2개월 도달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청산 절차가 종료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데, 그럼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잘 봐, 이제. 이걸 봐야 돼.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아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갑이 있고, 을이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고요. 여기가 병이요.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저당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죠? 이 사람은 6월 1일 날이고, 이 사람은요 10월 1일이죠.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하려면 10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돼요. 돈을 못 받으면은. 이 사람은 6월 1일 날 경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후 이렇게 청산금 통지를 해가지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건 귀속 청산을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아가려면 뭐를 하면 되고? 경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저당권의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언제 경매를 해야 돼요? 10월 1일 날 됐을 때 경매를 해야 돼.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요, 만약에 그러면 청산기간이 만료됐죠. 2개월이 만료됐죠. 그럼 청산금을 지급하죠. 만약에 을 앞으로 양도담보가 돼 있다가 하면 을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버려. 을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소멸해버려. 기간이 끝나면. 여기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을 이하의 모든 권리를 소멸해버려. 그러면요, 이 저당권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 저당권이랑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이 만약에 얼마다? 5억이 있다겠죠. 5억이고, 이거 2억이고,
여기도 2억이라고 했죠 아까는요. 그러면 5억에서 청산금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이니까 이 사람은 2억 받아갈 수 있어 없어? 거기에서 있죠. 3억이니까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 남으니까 그 3억에서 이 사람이 2억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 짜가지고 뭐라냐? 갑이 뭐라냐 을한테 야 3억 나오면 을이 이놈이 2억 가져가면 나 돈 1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그럼 우리 아까 주관적 평가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면 나한테 너 거 그러면 2억으로 할게. 그럼 2억 해가지고 청산금이 없다 잃어버리면 그래가지고 2개월이 지나버려. 그럼 청산금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 없는 걸로 되고 밑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이게 5억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2억 원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가 있으니까 나도 또 2억 빌려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청산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병은 억울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 병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 병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금이 있는지 없는지 청산금이 0원이면 0원이다 3억이면 3억이다 이것을 이제 이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한테 통지했으면 을이 갑한테 통지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병한테도 이것을 통지를 해줘야 돼. 청산금이 얼마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아 청산금이 3억이네? 그럼 나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네? 그러면 2개월 기다렸다가 을한테요. 너는 갑한테 1억만 주고 2억은 나한테 줘. 이러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청산금이 없다. 0이다? 난리 났죠?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런데 내가 경매를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0월 1일. 그런데 언제 끝나버려? 청산 절차는 언제 끝나버려? 9월 1일 날 끝나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2개월의 청산기간 안에 언제까지? 9월 1일 전까지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후순위는 언제요? 청산기간 내에서 반드시 청산기간 내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후 그러면 안 돼. 변제기 후 그러면 안 돼.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매를 청구하면은 가등기 담보는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해.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을 해. 경매가 되면은.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그럼 방금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언제나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잘 봐봐.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원래 가등기 담보하면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번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가 되면은 번등기를 못해. 왜? 어차피 뭐하니까? 소멸하니까. 소멸.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하니까 그것은 번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요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기속청산이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 기속청산이 이게요 경매가요 아니 뭐죠 여기 가등기 담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이것을요 아주 여러분요 이해를 지금 보니까요 좀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가등기 담보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장 어렵다고 그래 학생들이. 알겠죠? 왜냐면 사실 어렵게 돼 있죠. 뭐 이 말하다 저 말하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우리가 지금 무슨 청산하고 있다? 귀속청산. 귀속청산 누가 먹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다. 내가 5억 중에서 얼마를 빼고 2억을 빼고 나머지 3억을 주고 내가 먹는 걸 그걸 귀속청산이라고 그래. 내가 먹기 싫으면 뭐 하면 돼? 바로 그냥 경매하면 돼. 그러면요 변제기 후 6월 1일 이후 이 말이죠. 6월 1일 이후 이 말이죠. 변제기 후 청산금은요 어떻게 한다? 주관적인 평가라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죠?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해야 돼.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청산금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는 날부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 2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럼 2개월이 끝나죠? 그러면 반드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라고? 번등기. 양도담보로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이렇게요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뭐가 종료했다고 한다? 청산 절차가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 채권자 을한테 간다 이 말. 을한테. 채권자 을한테 가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자, 후순위가 있을 수 있죠. 후순위. 후순위는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이미 끝나잖아요. 왜? 9월 1일이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변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 15조에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언제나 소멸을 해. 언제나 소멸한다고. 가등기담보는 언제나 소멸을 해. 그러니까 더 이상 경매가 딱 되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등기담보는 언제나 뭐하니까? 소멸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귀속 청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떡할래? 경매가 되면 재밌는 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요. 을이 1월 1일부터요 6월 1일까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을이 지금 그걸 경매하려고 그래. 그런데 언제 경매한다? 돈을 6월 1일 돈 안 갚으니까 언제 경매를 청구했다? 을이 우리가 8월 1일 날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경매를 청구했어. 그럼 경매를 청구하면요 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가등기 담보를요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봐.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봐. 근데 잘 봐. 여기 나오니까 좀 이따 이거 있으니까 다 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보는 거죠? 1월 1일부터다, 6월 1일부터다, 8월 1일부터다. 여기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했는데 6월 1일 변제기 때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어. 8월 1일 날. 그러면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봐.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언제부터? 아니, 가지고 있는 거 입밖에 없는데 말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자, 봐. 언제부터 봤는지. 여기 보면 가등기 담보권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요. 경매가 되면 당연히 소멸을 해. 소멸을 하는데 경매가 되면은,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야.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봐.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보느냐 이 말이지. 언제부터? 가등기 담보 설정시. 설정 언제 했어? 1월 1일부터 이 말이죠. 경매시부터가 아니고. 봐봐. 나 보라고. 내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1월 1일이니까 1번이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면 8월 1일인데 8월 1일부터 저당권이라고 하면 내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한 10번, 1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1번이야. 좀 안다고 해가지고 떠들면 꼴번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맨 처음에 가등기 담보 설정시부터. 가등기 담보 설정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으로 보면 뭐가 있죠? 이런 저당권에는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물상대의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도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로서 경매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가등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매매를 하고 가등기 한 경우가 있죠. 갑하고 하고 매매를 하고 가등기 한 경우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담보죠. 순위 보존적 가등기라고 그래요. 순위 보존적 가등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 담보 가등기. 이 2가지가 있단 말이죠.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를 뭐하고 똑같이 본다고 그랬죠? 저당권하고 같이 본다 이 말이잖아요.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내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지금 10억짜리 건물에서 계약금하고 중도하고 4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잔금 나머지 6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순위 2번을 찜해놓기 위해서 등기부상으로 해요. 하는 게 바로 순위 보존적 가등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순위 보존적 가등기가 있고 여기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어느 가등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단 말이냐?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손익보전적은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가등기했다. 손익보전적.
여기요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다. 담보 가등기 이렇다 이 말이죠. 야, 너 왜 가등기 했어? 아, 나 돈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 너 왜 했어? 내가 증여를 받았거든. 그래서 언제 등기 받을지 모르니까 다 등기했어. 무슨 가등기? 순위 보존적 가등기.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묻는 것을 뭐란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가 순위 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판례야, 판례인데 웃긴 것은요, 실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제에서는 그냥 등기를 어떻게 한다? 순위 보존적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는 딱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은 알겠죠? 2001년 1월 13일 이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등기법을 보면 여러분 예규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어. 규칙은 시험법이지만 예규는 그 등기소 내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라. 지침이야, 지침. 지침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그냥 가등기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그게 몰라.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물어봤어.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아, 돈 빌려주고요. 담보 가등기네. 왜 가등기 했어? 매매하고요. 아, 손이 보존적이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가등기가 딱 담보 가등기, 손이 보존적 가등기 딱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는 등기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례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계속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계속 시험에 나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담보 가등기와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순위 보존적 가등기, 담보 가등기, 등기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죠? 이게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요.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매가 되면 만약에요, 담보 가등기라고 해가지고 채권에 원래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담보 가등기를 돈을 얼마나 빌려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가 딱 되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럼 저당권으로 바뀌었단 말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가 만약에 담보 가등기면 신고해야 돼, 법원에다가. 아, 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인데요, 돈 3억 빌려줬어. 이렇게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하면 배당받아. 신고를 하면 배당받아.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나는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은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담보법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문제가 나오냐?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해. 우리가요 그냥 들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가등기담보법하고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조건 기한, 조건하고 기한하고 이 두 가지는요 사실 강의 드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풀면 되게 간단해요. 어제 우리가 했었던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의 형식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하고 크게 문제가 돼서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 이러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작년에 미쳐가지고 두 문제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다시는 문제가 그런 일이 또 나올 수는 없겠죠. 작년에 여기 집합 건물에서 처음으로 시행령에서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시행령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알겠죠? 이 법조문만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이 집합건물법이 법조문만 해도 한 80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엔 시행령에서까지 지문이 하나 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4년 있죠.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여러분요 정식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상대평가로. 이미 이미 정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뀌는데요. 그 상대평가를 바뀌면 이제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유예 기간이 보통 뭐냐면 주택관리사는 3년을 줬거든요. 3년을 줬고 3년 주고 나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2년을 더 연기했어요. 그래서 5년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중에서는 3년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평가에 대해서 바로 상대평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면은 주택관리사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2차 시험 상대평가는 무조건 주관식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한 7월 달에 보고 2차는 9월 달에 10월 달에 볼 거예요. 알겠죠? 그 1차는 7월 말쯤, 2차는 10월 달 이렇게. 그래 보면 2차에는 뭐가 들어있냐? 주관식이 들어가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 이제 가등기 담보는 가로 넣게요. 뭐를 가로 넣고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경매나 또는 귀속 청산을 한다 이렇게. 누구의 선택? 채권자의 선택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로 넣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주택관리사는 사실 출연 인원이 15,000명,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20만 명, 20만 5만 명이죠. 실제로 시험 본 사람 한 18만 명 정도 보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국토부동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안이 뭐냐면 이 상대평가로 하다 보면 반발이 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기형 자격증인데 그게 반발이 심할 수 있어서 2차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처럼 한다는 말은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어렵게 내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이런 공법도 보면은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법이 이번에요 역대급으로 가장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이 집합 건물에서 뭐나 시행령에서 최초로 시행령에서 지금 33년째인데요. 처음으로 시행령에서 지문이 하나 지문이 그 정도 나오면 포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 한 문제 맞추겠어요? 정문도 지금 60개, 70개인데요. 거기다 시행령까지 본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요, 우리가 법 위주로, 법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다 이 말이죠.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또 시행령까지 우리가 또 들춰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다. 시행령에서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아무튼 이 특별법에서 주택임대보호법 3가,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집합건물. 이게 법이 5개죠? 이 5개를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6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각 법마다 한 문제씩이 나와. 그리고 어느 법 하나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올해 어제 배웠던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올 차례예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주택임대차법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고, 여러분들 뭐 내년에 상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죠. 올해도 합격할 거니까. 그런 거서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알겠죠? 누가 문제다? 내년에 공부할 사람들이 정말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그 중개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데 있죠. 뭐 대형 대형 인터넷 사이트 있죠. 이런 데는 이미 이제 그 상대평가에 대비해서요 커리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선생님들은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평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나 봐요. 뭐 그런 것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니까 공부를 잘 하면 되지, 그 정도까지 논의까지 할 정도가 되면 머리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뭐 그때 합격하면 되니까요. 아직도 3년 정도 시간은 여유가 있다. 알겠죠? 넉넉하다. 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